환생포. 어째 보기 치질이도 없어 얻은 새며느리가 저렇게 빡빡 얽은 곰보라냐? 열동댁은 혼잣말로 씨부렁거렸다. 열동댁은 요새 부하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며느리만 생각하면 마른 가뭄에 산불이라도 난 듯 속에서 온갖 열불이 다 터져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지난 10월 보름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중신을 나서 혼례식을 치렀는데 막상 보니 신부가 얼굴이 심하게 얽은 곰보였던 것이다. 없는 살림에 겨우 거친 밥술이나 벌어먹고 살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보란듯이 어여쁜 색시를 골라 장가를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려고 했건만 열동댁의 그 꿈은 대번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열동댁은 요즘 며느리만 보면 트집을 잡아 귀찮게 잔소리를 하고 탱자 가시처럼 날카롭게 찌르고 들며 마구 신경질을 부렸다. 아무래도 저 곰보 얼굴의 며느리를 내쫓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이구, 저 꼴배기 싫은 영감탱이는 시방 뭐하고 있는 거야? 점심 먹은 지가 언젠디. 얼른 나가서 산에서 나무라도 해야지. 곧 눈 내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라요? 놀면 밥이 나오요, 옷이 나오요. 열동댁은 아랫목에 가만히 앉아 허연 수염을 쓰다듬고 있는 늙은 남편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 저 사람 요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구만. 에이, 그만 좀 하지원. 열동 영감은 짜증 섞인 소리를 했다. 그러니께 무슨 중매쟁이를 그런 놈을 대가지고 저런 얼굴이 빡빡 얽은 지질이도 못난 며느리를 얻어놓고서 뭘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요? 열동댁은 마구 내놓고 소리를 질렀다. 그도 그럴 것이 열동 영감이 서로 믿고 평생 잘 지내온 이웃마을에 사는 구룡 영감에게 지난 여름 아들 중신을 부탁했고 그 구룡 영감이 잘 알고 지낸다는 중매쟁이를 댔던 것이다. 강 건너 어느 농촌 마을에 좋은 신부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 말 잘 듣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일 잘하는 처녀가 하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중매쟁이 말을 홀딱 믿고 혼례식을 떡하니 올렸는데 신부가 얼굴이 빡빡 얽은 곰보였다. 그날 이후로 열동댁은 우라통이 터져 매일 열동 영감을 달달달 볶는 것이었다. 임자, 그러지 마라. 아들 며느리는 서로 좋다고 잘 사는데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마음을 곱게 써야지. 맨날 며느리 얼굴이 좋네 굳네 하고 생긴 것 가지고 타박하고 그러면 못 써. 열동 영감은 참다 못해 오늘 처음으로 열동댁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시방 뭔 말을 그렇게 하쇼? 나하고 싸움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런 장바닥에 거지도 안 쳐다볼 곰보 며느리 얻어놓고 뭘 잘했다고 그래요? 나 복장 터지기 전에 얼른 지게지고 나가 나무나 한 점 해오쇼. 어서! 열동댁은 눈심지를 위로 푹 찢어 그리고는 마구 내칠 듯이 덤비면서 앙칼지게 열동열감을 들볶으며 새소리를 질러댔다. 아이고, 내가 참 여기 있다가는 할망구 등살에 새까맣게 볶아져서 다져 죽겠네. 에이구, 나가야지. 열동 영감은 열동댁의 선화에 못 이겨 피하듯 밖으로 나갔다. 아닌 게 아니라 추수도 다 끝나고 산의 색동저고리처럼 울긋불긋 곱게 단풍이 든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 날 새벽 쏟아지는 무서리를 맞고 우수수 낙엽이 되어 떨어져 버리더니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쌀랑쌀랑 불어오는 것이 얼마 안 있으면 새하얀 눈이 내릴 것만 같았다. 하늘에서는 지난 봄에 먼 북녘으로 날아갔던 곤이며 기러기며 청둥오리 떼가 끼룩끼룩 울며 돌아오는데 또 한겨울을 잘 나려면 땔감이라도 두둑히 챙겨두어야 했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살림에 등이라도 따뜻해야 했던 것이다. 열동 영감은 뒷산에 올라가 장작 갭이라도 한 짐 해올까 하고 지게를 지고 톱이며 낫등의 연장을 챙겨들고 대문을 막 나서려는데 옆방에 있는 며느리가 인기척을 듣고는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아버님, 바람이 찬데 어디를 가셔요? 아가, 나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올란다. 예? 아버님, 그런 일은 아들에게 시키고 집에서 쉬시지 그러세요. 며느리가 말했다. 며느리는 이 가을 내내 일 없는 날이면 방 안에 배틀을 놓고 혼자서 무명배를 짜고 있었다. 논밭 한 떼기 없는 가난한 살림살이라서 남의 집 일을 나가 밥이나 곡식을 얻어와 겨우 줄임배를 채우고 사는 형편이라 면화를 심을 땅이 없었는데 며느리는 남이 면화 농사 짓고 밭가상이나 길가에 흘리고 간 면화나 피어 잘 자라지 못한 면화를 아깝다고 일일이 주워 정성스럽게 배를 짜고 있었던 것이다. 얼굴만 얽었을 뿐이지 행동거지는 바르고 얌전하고 근면했다.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는 열동영감은 얼굴은 불행하게도 저렇게 보기 싫게 소나무 등걸같이 빡빡 얽었지만 사람은 제대로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니다, 아가, 내 다녀오마. 열동영감이 지게를 짊어지고 나가면서 말했다. 예, 아버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상냥하게 대답을 하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쩔그럭쩔그럭 배를 짰다. 어떻게 저 못난 며느리를 쫓아낼까 매일 고민하고 있는 열동댁의 눈여겨보기에도 그 보기 싫게 빡빡 얽은 얼굴 빼고는 며느리 하는 행동이 어디 책 잡을 곳 하나 없었다. 어른이나 남편 대하는 태도가 예의범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늦잠이나 자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며느리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을 트집 잡아 바로 집을 나가라고 보따리 싸서 내던지면서 당장 내쳐버렸을 것인데 도무지 흠잡을 것이라고는 없던 것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해서 선우를 따져 어른들 밥 먼저 떠서 공손하게 밥상 들여바치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해서 부엌 살림을 단정하게 잘했다. 빨래도 바느질도 아주 잘했다. 어른들 옷 먼저 빨아서 먼저 챙겼고 항상 공손하게 어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이것저것 시키는 일도 고분고분 잘 해냈다. 무슨 수단을 부려서라도 저 보기 싫은 얼굴 얽은 며느리들 반드시 쫓아내고 달덩이처럼 어여쁜 새 며느리를 얻어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열동댁은 며느리 하는 행동을 세세히 관찰하며 트집 잡을 것만 노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런 틈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며느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먹고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또 부지런했다. 무슨 물건이 있으면 아꼈고 또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 밭이나 논에 나가 일도 잘 거들었고 남의 집 일을 나가 일을 하면서 밥을 얻어와 시부모를 공양했다. 또 논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곡식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워서 챙기는 것이었다. 어른 잘 모시고 일 잘하고 부지런해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열동댁은 흠 하나 잡을 수 없는 며느리의 행동에서 도무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어느 날 밤 아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오늘 밤부터는 색시방에 가서 자지 말고 이 방에서 자거라. 아니 결혼한 사내가 지 각시방에서 자야지 부모 방에서 자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열동영감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당신은 저 빡빡 얽은 곰보 며느리가 그렇게도 좋소? 열동댁은 열동영감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그 서슬에 열동영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아무튼 너 오늘부터 이 방에서 자거라. 열동댁은 아들을 바라보며 쐐기를 박아 말했다. 알았어요. 아들은 어머니 열동댁의 말에 그렇게 대답하며 꼼짝하지 못하고 그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 열동댁 생각에
아들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으면 며느리가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고 버리는 줄 알고 순순히 친정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들의 태도를 보고 무언가 며느리가 생각을 달리 먹고 행동을 잘못한다면 그것을 트집 잡아 쫓아내버리겠다는 것이 열동댁의 속셈이었다. 독한 것이 시어머니라더니 그날 밤부터 며느리는 방 안에서 혼자 잠을 자야 했다. 며느리는 밤이 이슥토록 못생긴 며나를 다듬어 배를 짜고 새벽에 잠깐 자고는 일어나 밥을 해 올리고 빨래며 집안일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제 방에서 자지 않는다고 무슨 내색을 하거나 행동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할 일을 하는 며느리를 보고 속이 짓물러 터져 분노가 치미는 것은 성질 조급하고 사나운 시어머니 열동댁이었다. 한 달 동안이나 아들을 색시방에 들어가 자지 못하게 했는데도 며느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안 열동댁은 심하게 열을 받아 속을 부글부글 끓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빗자루 몽둥이라도 들고 으름장을 놓고 싶었으나 까닭없이 그럴 수도 없었다. 더구나 얼굴이 빡빡 얼근 곰보라서 보기 싫다고 막말을 하며 내쫓기는 차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전처럼 열심히 생활하는 며느리를 보는 열동댁은 급기야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말았다. 열동댁은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며느리를 마구잡이로 구박하기 시작했다. 아야, 너 오늘 밤부터는 방에서 잠자지 말고 부엌에서 자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라. 예, 어머님.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열동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부터 며느리는 방에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추운 부엌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면서 밥을 해 올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엌 한편에다 무명배틀을 차려놓고 시간이 나면 혼자서 정성껏 무명배를 짰다. 물론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는 시어머니 열동댁의 모습을 본 열동영감은 그리하지 말라고 했으나 열동댁의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서슬에 감히 나서지 못했고 아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매서운 북풍에 차가운 눈보라 흩날리는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왔다. 그러도록 며느리는 부엌 나뭇간에서 누더기를 입고 자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다. 열동댁은 제 발로 걸어나가지 않는 며느리를 보면서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겨울을 지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겨울에는 겨우 먹을거리라도 있어서 배는 굶주리지 않고 지내왔는데 보리이삭 패는 철 춘궁기가 닥치자 그만 식량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 부잣집 빼고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같이 먹을거리가 없었다. 며느리는 들로 산으로 나가 나무를 캐오고 부잣집 방앗간에 가서 날품을 팔아 식은 밥 한 그릇이라도 겨우 얻어와 시부모를 복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굶주림을 이겨내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랐다. 먹는 듯 굶는 듯 며칠을 지내오는 중에도 며느리는 일 없는 날에는 혼자 부엌 귀퉁이에 앉아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뎌내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무명배를 짰다. 시아버지도 어머니 말이라면 꼬박 죽는 남편도 시어머니 열동댁의 서슬에 눌려 그저 바라볼 뿐 맵고도 서럽고도 고통스러운 날들을 며느리는 꿋꿋이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굶주리면서 또 며칠이 지나갔다. 보리밭에 보리이삭 파릇파릇 살져가는 하늘에
종달새 높이 떠서 오는 맑은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쌀이 어디서 났는지 밥을 해서 올리고는 밥상을 물리자 시아버지 열동영감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버님,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식구가 다 굶주려 죽겠습니다. 제가 무명배 세 피를 쪘는데 이거라도 장에 나가 팔아오세요. 그래, 알았다. 내 가서 팔아오마. 시아버지 열동영감은 식구대로 모두 굶어 죽을 판에 이 배 세 필이라도 팔아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면 내다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그 즉시 그 배 세 필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장길을 떠났다. 열동영감은 한나절을 걸어 삼배, 무명배 등 각종 옷감과 비담을 파는 전주장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하여 며느리가 들려준 배를 팔려고 열어보니 이것은 배가 아니었다. 얼멍얼멍 거칠고 흉한 것이 아무도 이 무명배를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그 무명배를 보고 창피하게 생각한 열동영감은 사람이 적게 다니는 저기 장옆 기퉁이에다 그 거칠고 흉한 무명배를 펼쳐 놓아두고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누가 볼세라 보자기로 얼른 덮어버리는 것이었다. 하긴 며느리가 남의 밥 가장자리에서 좋은 것은 주인이 다 훑어간 뒤 다 자라지도 못하고 억세게 생겨먹어 내버린 무명이삭을 주어 무명배를 짰으니 절대로 고울 리가 없었다. 마치 며느리의 빡빡 얼근 공보 얼굴처럼 무명배도 그처럼 보기 흉했던 것이다. 그렇게 오후나절을 꼬박 서서 무명배를 사갈 사람을 기다렸으나 아무도 사겠다고 값을 묻는 이가 없었다. 더구나 하루 한나절을 걸어오고 무명배를 팔려고 서 있었더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려 하고 무명배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구나 사람들에게 내놓고 이렇게 곱다 하고 자랑하며 팔아먹을 물건도 되지 못하고 그런데 며느리는 이거라도 팔아와야 식구들이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겠다고 하고 열동영감은 속으로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근심을 하고 서 있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험한 무명배를 보고 흉이라도 볼까 봐서 보자기로 얼른 덮어버렸는데 마침내는 하도 배가 고프고 기력이 없어 보자기를 덮었다 열었다 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려는지 붉은 노을이 검게 장바닥을 휘덮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붉은 노을빛 위로 열동영감의 희미한 눈빛 속에 새 선비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늘 장에 반드시 그 물건이 나올 테니 잘 살펴보시게.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수염이 새하얀 늙은 선비가 말했다. 글쎄요, 이거 헛걸음한 것이 아닐까요? 수염이 새카만 키가 큰 젊은 선비가 말했다. 아니야, 대사관이 틀릴 리가 없네. 오늘 장에 반드시 나왔을 거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몸이 뚱뚱한 젊은 선비가 말했다. 그렇게 새 선비가 말을 주고받으며 열동영감 앞을 지나간다 싶었는데 앞서가던 늙은 선비가 갑자기 무슨 진기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양 몸을 획 돌이켜 돌아보며 말했다. 그럼 그렇지. 오늘 장에 그게 안 나왔을 리가 없지. 바로 저기 있다. 정말인가요? 키가 큰 젊은 선비가 말하면서 열동영감이 펼쳐놓은 무명배를 바라보았다. 어서 가봅시다. 뚱뚱한 젊은 선비가 말했다. 새 선비는 열동영감이 펼쳐놓은 무명배 세 피를 각자 한 필씩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찾는 것이 틀림없구나. 늙은 선비가 말했다. 분명 우리가 찾는 물건이로군요. 키가 큰 선비가 말했다. 맞습니다. 어서 사야지요. 몸이 뚱뚱한 선비가 말했다. 노인장, 이 무명배 한 필에 얼마지요? 멍하니 그 새 선비를 바라보고 서 있는 열동영감에게 늙은 선비가 말했다. 열동영감은 무명배가 하도 흉하게 생겨먹어서 무엇라고 값을 말할 수도 없고 하여 얼마가 되었든 주는 대로 받아가야지 하고 그냥 우물우물 머뭇거리고 서 있었다.
아무래도 한 필에 2천냥은 주어야 할 것 같군요. 키가 큰 선비가 말했다. 2천냥이란 말을 들은 열동영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런 어디에도 쓸 것 없는 흉한 무명배가 한 필에 2천냥이라니 뒤로 벌렁 나자빠질 지경이었다. 열동영감은 이 일이 잘못되어 나중에 크게 경이나 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새 선비가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 무명배를 얻기 위하여 먼 길을 왔는데 제값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 필에 3천냥씩을 모두 9천냥을 주어야지. 노인장, 9천냥 받으면 값이 되겠소? 늙은 선비가 말을 하며 열동영감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9천냥? 열동영감은 9천냥이란 말에 그만 할 말을 잃어버렸다. 9천냥이란 돈은 왕이 산다는 대궐도 지을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던 것이다. 열동영감은 단돈 몇 푼어치도 되지 않을 험악한 무명배를 9천냥에 사겠다는 너무도 느닷없는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노인장, 자 여기에 9천냥 수표를 써줄 테니 3달 뒤 초하룻날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 수표를 내밀고 9천냥을 받아가시구려. 늙은 선비가 종이에 그것을 적어주었다. 열동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수표를 받아들었다. 새 선비는 열동영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무명배 세피를 들고 어두워지는 장 멀리로 사라져갔다. 열동영감은 뭔지 읽을 수도 없는 글자 몇 자 적힌 종이장뿐인 그 수표를 보고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다. 몇 냥이라도 돈을 주었다면 곧 쓰러질 것만 같이 배가 잔뜩 고픈 터에 국밥집에 가서 밥도 사 먹고 탁주라도 한 장 걸치거나 떡이라도 배불리 사 먹었으면 좋으련만 달랑 종이장이라니 은근슬쩍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에이! 빌어먹을 놈의 것. 이런 종이장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날은 저물어 오고 갈 길은 먼데 배는 고파 죽겠고 열동영감은 집 가는 길 쪽으로 한참 동안을 가다가 그만 산길 언저리에서 홧김에 그 수표를 획 내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몇 발자국 앞서 걸어가면서 생각해보니 집에 도착해서 만약 며느리가 무명배를 팔아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막막해졌다. 열동영감은 다시 그 수표를 내버린 곳으로 가서 찾아보았다. 수표가 어둠 속에서 바람에 날아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다. 열동영감은 그것을 다시 품에 넣고 투덜거리며 집 가는 길을 재촉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절반쯤 가니 어둠 속에서 무슨 희끗한 것이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보니 며느리였다. 밤이 되어도 무명배 팔러 간 시아버지 열동영감이 오지 않자 며느리가 마중을 나왔던 것이다. 아버님, 먼 길에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래. 어서 가자가. 열동영감은 며느리와 함께 밤길을 걸었다. 열동영감이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밥상을 내왔다. 어디서 쌀을 구했는지 밥을 한 그릇 가득 내오는 것이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말했다. 배가 고픈 열동영감이 밥을 맛있게 다 먹자 며느리가 밥상을 내가고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끝낸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열동영감에게 말했다. 아버님, 오늘 무병배 세필 팔러 갔는데 얼마나 받으셨나요? 아참 그렇지. 하루 종일 굶고 장에 서 있는데 해가 질 무렵에 새 선비가 오더니 이 종이장 한 장 주고 가져가더라. 내가 집으로 오다가 쓸모없는 이 종이장 뭐에 쓸까 싶어 내버렸는데 집에 와서 내가 물으면 답변할 것이 없어서 도로 가서 그것을 주워가지고 왔다. 애따 받아라. 이 종이쪼가리. 열동영감이 그 수표를 며느리에게 건네주었다. 며느리가 그것을 받아들고 보니 9천냥을 3달 뒤 초하룻날 오늘 무명배를 팔았던 장소에서 받아가라는 내용이었다. 며느리는 그 수표를 품에 고이 간직했다.
그리고 3달 뒤 초하룻날 며느리는 시아버지 열동영감과 남편과 함께 무명배를 팔았던 장으로 갔다. 정오 무렵 아니나 다를까 그날 무명배를 사갔던 사람들 중 하나인 뚱뚱한 젊은 선비가 등짐지게를 진 짐꾼 3명을 데리고 나타났다. 지게꾼은 각각 3,000냥씩 9,000냥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그 수표를 뚱뚱한 젊은 선비에게 주고 9,000냥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향했다. 열동영감과 남편은 그 많은 돈을 보고 떡 벌어진 입을 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새 선비는 무슨 연유로 그 흉하고 험한 무명배 세 피를 9,000냥이란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가게 된 것일까? 저 드넓은 대륙 중국을 다스리는 늙은 황제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무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멎어 죽어버리지 않았는가? 황제는 그만 넋이 나가버렸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도무지 후사를 이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황제는 황태자의 죽음을 접하고는 그만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다. 하루 이틀 몸져 누워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수염이며 머리칼이 새하얀 신하 하나가 황제를 배알하러 왔다. 그 신하는 하늘의 운세를 읽고 점을 치는 태사관이었던 것이다. 황제폐하, 천하를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데 이렇게 몸져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하옵니까? 어서 기운을 차리소서. 대를 이을 황태자가 갑자기 죽었으니 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황제가 말했다. 황제폐하,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 지금 황태자가 죽어버렸는데 그 황태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단 말이더냐? 황제폐하, 그렇사옵니다. 태사관이 말했다. 그게 정말이냐? 그 말을 들은 황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다름이 아니라 동방의 조선국 전라도 전주 땅에 4월 대보름날 장이 서는데 거기 무명으로 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환생포 세필이 나올 것입니다. 그 세필을 사서 옷을 지어 죽은 황태자에게 입히면 거짓말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히면 살아나는 옷이라. 그리하여 환생포란 말이더냐? 세상에 그런 옷이 있느냐? 황제가 놀란 눈빛으로 태사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황제폐하, 그렇사옵니다. 그 환생포는 환생면화로 지은 배로 오직 마음이 지극히 선하고 착한 인자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그 환생포 세필을 구해 옷을 지어 죽은 사람에게 입히면 생사의 먼 거리를 오고 갈 수 있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아니 되옵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시어 그 환생포를 구해올 신하를 선발해 조선국으로 보내십시오. 태사관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알았노라. 그런데 그 환생포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값을 정할 수 있사오나 소신이 생각하기로는 조선의 돈으로 쳐서 한 필에 3,000냥씩, 세 필이면 9,000냥이면 되겠습니다. 그래? 어서 그 환생포를 구해올 신하를 선발하여 조선으로 보내라. 황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 소리쳤다. 황제는 그 즉시 새 선비를 선발하여 조선 땅으로 그 환생포를 구하러 보냈고 열동영감이 며느리가 짠 무명배 세 피를 팔러 간 날이 바로 태사관이 예언한 그날이었던 것이다. 세상사에 있어서 인간의 생사 문제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세계이다. 그러나 지고지순한 사랑이 가득한 티끌 한 점 없는 순수한 마음의 인자만이 생사의 간극을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니 이는 또한 지당한 말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간극을 오고 갈 인자가 없는 것일 뿐이었다.
비록 얼굴이 빡빡 얼거 보기 흉하게 생긴 며느리였지만 모질고 혹독한 시어머니 열동댁의 온갖 구박을 이겨내고 환생 면화를 주어 환생포 세 피를 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도 그 지경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라도 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산이 높으면 반드시 간이 깊다고 빡빡 얼근 못생긴 보기 흉한 얼굴만큼 보이지 않은 곳 속에 숨은 그 마음은 어느 미인의 고운 얼굴보다도 더 보드랍고 아름다웠던 것이다. 한겨울 부엌으로 쫓겨나 지내야 할 만큼 극한 고통의 순간을 어진 마음으로 견뎌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한 며느리였기에 살아갈 방책으로 남이 버린 면화를 주어 보기 흉한 무명배라도 짜서 장에 내다 팔아 식량을 마련할 방책을 궁구했던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의 하늘도 감응하여 천하의 권력자인 중국 황제의 황태자의 죽음과 관련하게 되고 그 무명배 세필이 환생포가 되어 거금의 돈을 받게 된다. 그것이 곧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넘나든 며느리의 순일무잡한 지고지순한 경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에 보면 젊으나 늙으나 여성들의 얼굴 뜯어고치는 성형이 유행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빠르게 사내들에게까지도 번져가는 추세다. 성형을 해주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또 성형을 한 얼굴로 세상의 얼굴을 내밀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뭇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다. 보기 흉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고장난 것을 고치는 수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얼굴로의 무작정 몰개성의 변형이다. 어찌 보면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세상인 것 같은데 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은 쉬이 고치려 하지 않고 또 전혀 고칠 수 없으니 환생면하요 환생포의 이야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세상이다. 세상살이에서 보면 인물이 좋다고 마음씨도 좋고 또 사람 노릇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밉다고 해서 나쁜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인물도 좋고 사람 노릇도 제대로 하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을 모두들 원하는데 세상에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며느리가 환생 면화를 주어 환생포를 짤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서러움을 생각해보라. 이런 일이 누구나 쉽게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고진감래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는 싫고 오직 감만 바라느니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는 말이겠다. 그리하여 아무래도 얼마 같지 않아 분명코 감진고래할 것이로다. 그러나 이미 생사의 극한을 넘어버린 사람에게는 고도 감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열동댁은 그날 며느리가 9,000냥의 돈을 가지고 집으로 오자 웃음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얼굴이 얼거 못생겼다고 구박해서 쫓아내버리려고 작심했던 며느리 덕분에 논밭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대궐 같은 큰 집을 지어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꿈만 같았던 것이다. 어이구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 덕분에 우리가 호강하며 살게 되었구나. 열동댁은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했다. 임자가 100번 1000번 잘못했지. 사람을 생긴 것만 보고 평가하면 되겠는가? 행실을 봐야지. 그럼 뭐 써? 열동 영감이 열동댁을 보고 핀잔을 냈다. 아, 맘, 그렇고 말고요. 열동댁이 말했다. 그 후로 지독한 시어머니 열동댁은 며느리를 최고라고 높이 우대했고 며느리는 아들, 딸 낳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아마도 시어머니 열동댁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물이 잘 났거나 못 났거나 그게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이었다.